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풀팩 강현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 금융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영끌족들이 열심히 더 알아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쪽은 무조건 좋은 거다. 아니다. 이쪽은 그렇지 않다.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형 모기지라는 개념 자체가 초기 자본금을 조금 낮춰서 내 집 마련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책으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워낙 이제 심하고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저희가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 그것도 네. 이제 DSR 소득 상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7억까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본이 3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자본 에쿼티는 한 1억 원 정도고 한 4억 원을 이제 정부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고 나머지 5억 원 정도만 은행 대출로 조달을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 3억 원의 내 자본금이 있어야 했는데 네. 1억 원 정도만 내 자기 자본금으로 10억 원짜리 이제 아파트나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는 대출 이자가 지금 한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정도가 네. 되니까 한 4%라고 치면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한 4억 원 정도, 40% 정도 이제 투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개념으로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는 저렴할 예정입니다. 한 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지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곧 6월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내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대출들도 사실은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계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데 그럴 거면 이제 지분형 모기지 같은 개념을 들고 와서 대출을 늘리는 대신 투자 방향으로 가져가서 이 가계대출을 조금 줄이는 명목으로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네. 저같이 좀 삐딱하게 보면 네. 집값 빠질까 봐 90% 대출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그 상한선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까지 주택 상한선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원래 내 자본 한 1억 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10억 원짜리 집을 살 생각을 못 하셨을 거잖아요. 네. 한 7억 또는 뭐 8억 이 정도만 보고 계셨던 분들도 어차피 주금공에서 투자를 해주고 도와주니까 10억 정도까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값을 좀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을 좀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 네. 시세 차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시세 차익을 정부가 반반 나눠야 돼요. 주금공과 그러니까요. 나눠야 지분율대로 나눠야 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주목해 볼 곳은 손실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주금공이 일괄 다 부담해서 떠안는 거예요. 손실이라면은 말- 팔았을 하락을 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락을 했을 때 네. 주택 가격이 상승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하락을 했을 때 개인의 손실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다 손실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손실금을 사실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충당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문제점들도 사실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뭐
모기지니까 지분형 모기니까 당연히 그 부분 주택금융공사 네.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손실은 또 그쪽 다 떠안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네. 분명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 지지를 이렇게 높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유발하는 예.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공유업 묘기지라고 이제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에쿼티 비분을 이제 낮춰서 정부에서 좀 일부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그때는 상승분을 지분율대로 나누는 거 플러스 손실분도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주택 하락기였고 지금처럼 이제 꿈틀꿈틀 되는 시장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금리는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굳이 사용료를 그렇게 낮게 쓰면서 정부와 이 수익을 나눠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불만들이 접수가 되고 네.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되 손실은 전액 주금공이 가져가면 안전한 거 아닌가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동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양도 차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지분 온전한 소유 욕구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또는 매각을 할 때라든지 주거 이전을 할 때 불편함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동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고 정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면밀하게 보고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사업 방안을 이제 구상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헬프 투 바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한 10여 년간 영국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네. 도와주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5%의 자기 자본금을 갖고 나머지 95%는 정부와 은행의 공동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형태였거든요. 네. 5년간 심지어 무이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변동형 복리금리가 적용이 네네. 되면서 이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 지분율대로 이게 투자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손실이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시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공공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요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의도는 좋고 대의는 좋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부작용이 없을지를 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앞서서 이제 10억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1억은 내 돈이고 네. 이제 5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받고 4억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지분형 네. 모기지인데, 그러면은 제가 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야 되는. 그게 아까 사용료가 한 연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딱 느낌은 뭐였냐면 네. 다 아래 빠지면 먼저 네. 자기가 손실 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 정도면은 뭐 그게 적정한 밸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네. 위도 쉐어하고 아래도 쉐어해. 근데 사용료를 내. 이거는 X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위아래 다 같이 했으면 같이 맞아야죠. 근데 네. 이제 위에를 이제 메꿔주겠다. 위에는 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건 내가 먼저 메꿔줄게. 근데 솔직히 5억 4억이면 자기가 원금 손실 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50%까지는 집값이 안 빠진다고 네, 차주 보면. 입장에서는 리스크 네, 방어가 된다라고. 리스크 방어가 확실한 네. 거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보증료 뭐 네. 이런 걸로 한 2%쯤 내라. 그러면은 약간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가고 예. 계속 대출금리 인하가 되면 네. 이 연사용료 2%가 과연 그러니까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승이 돼서 시세 예. 차익을 나눌 때 과연 그 시세 차익 구조를 어떤 식으로 딱 가져갈까? 그거예요, 그거. 네, 예. 그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왜 뭐 여러 가지 가상금리 같은 거 따져보면은 실제로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럼 이게 연 2% 정도라고 하면 이게 사용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까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양도했을 이제 때. 그건 이제 90을 다 빌렸으니까 우리는 100 중에 90을 빌렸으니까 90은 그러니까 아예 빌릴 수 이제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네. 사용료가 2%다 이렇게 정확한 그 지침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6월 정도 되면은 정확한 이제 룰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오는 논의 사항들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투기 수요를 당연히 좀 자극할 수도 위축할 있어요. 수밖에 없는 네. 정책이고, 내려가면은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공공으로 메꿔야 되는, 네. 재정으로 네. 메꿔야 되는, 그런 그냥 부담도 또 있고. 퍼주기다 뭐 이렇게 네.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냐 그러면 또 그게 또 네, 불공평한 형평성에도 형평성에 논란이 논란이 있을 있을 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해당자는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은 왠지 느낌상.
네, 그래서 그렇지 이게 정부가 이제 지방에만 또 할지 아니면 서울에도 이제 부여를 할지 그다음에 차주를 어떻게 설정할지 연 사용료를 어떻게 할지 등등에 따라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밀이라고 했으면 왠지 서울은 세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이제 대충 논의 나온 거는 한 서울에 한 10억 원 정도라고 논의는 나왔었어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그 가격 네, 넘었는데 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이제 6억 원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니까 그 정도의 금액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7월 1일부터 당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1분기 가계 그 네. 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이 1929조 원을 달성을 했고 네. 석 달 만에 주담대가 9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분기에 증가세가 더해졌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재지정됐지 않습니까? 재지정됐는데 이제 재지정되기 전에 잠시 풀렸을 때 그때 주담대 승인 물량들이 지금 계속 이제 접수가 되고 있고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가 되면 신규 차주 유입 조건이 좋아져요. 네, 나도 이렇게 한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볼까 또는 투자를 해볼까라는 그런 신규 차주 유입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전에 이 가계대출이 덜 나오기 전에 받자라는 그런 심리가 모여서 지금 이 5월에도 이미 그 4월처럼 5조 원을 넘는 그런 가계대출이 총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증가세는 한동안 이게 7월 전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에 가계대출을 이제 땡겨서 받으시려는 수요까지 하면 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현명하게 현재 상태 내에서 이렇게 뭐 DSR 3단계 가기 전에 하는 게 적당한 건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때 지났었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지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이제 주택 구매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지금 아직은 그 공유형은 아직 나왔지 않았다고 네, 가정했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주택을 구매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기준인지 1주택자 기준인지 다주택자 기준인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텐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방이나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0%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도 지금 0.75%만 붙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 차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2단계와 3단계가 그렇게 대출 한도 차이가 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산금리가 1.5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연봉에 따라서도 이제 그 담보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에서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비수도권에서 집을 살 건지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어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건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 총량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그 원리금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이 대출 한도 면에서 좋겠죠. 네. 그러게요. 사실 뭐 이번에 금통위 금리 인하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7월 1일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네.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은행권에서 지금 이제 맞아요. 주담대 허용 인원 제한하고 뭐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험사들까지도 지금 맞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서요. 네, 예. 지금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오픈런.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규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이제 한도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기 전에도 일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서민 실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부족해서 서민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가계대출 총량 규모를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를 하되 월별 분기별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서민 실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줄여라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무작정 연초라고 많이 내주지도 못하고 분기가 새롭게 된다고 해서 많은 건수를 열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가 낮고 한도를
많이 주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건수를 제한해서 예를 들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건만 할 거야라고 했더니 오픈과 동시에 1분에 마감되는 그리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도 시작과 동시에 마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오픈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총량을 늘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그 규제가 계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금리 인하도 되면서 대출 이자가 마구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은행이 한도를 많이 풀어서 차주를 많이 유입을 시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지금 하단에 카카오뱅크, K뱅크 주담대 오픈런 빈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웨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 위주고 네. 인터넷 은행들은 대부분 그쪽 위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네. 같이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행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예. 뭐 10억 원까지라든지 또는 무주택자 기준이라든지 또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그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겠다 이러한 좀 이제 규정 같이 아.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이제 근데 워낙 비대면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은행들이 조건이 좋다 보니까 한도 대비해서 금리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근원적으로 딱 가서 보면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는 이유는 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게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원래 다 정의가 됐고 결론을 진 것 같이 다 얘기하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 치고. 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 이미 높아졌기 네.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치고 난 나머지 것들에서의 네. 어떤 실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왜냐하면 대출을 90%까지 아까처럼 해서 받는다고 하고 뭐 메꿔준다고는 하지만 네. 예를 들자면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 지방만 풀어주고 지방 사라는 얘기는 왠지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라고 부추겨서 다시 또 깡통 계좌 되면 안 되니까 주식으로 치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냥 수도권 정도의 대부분 직장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있다고 치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10억이다라는 가정이라고 치고 그런 곳을 찾아보면 있긴 있을 테니까 네, 뭐 네. 정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라고 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제일 뭐 스마트하다고 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임차 포지션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 포지션을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이제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6월부터는 SGI에서 유주택자 기준으로는 DSR을 보겠다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고 허그 같은 경우에도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소득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80%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6월부터는 그 차주의 소득 상환 능력을 보고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증 비율 자체도 즉 보증 기관이 이제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 보증 비율 자체도 100%에서 90%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치가 않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매매가율과 거의 동등해지거나 비슷하게 따라붙을 경우에는 내가 그 전세로 계속 살아도 이렇게 이자를 내고 전세 대출 받기가 힘든데 내 집 마련을 해볼까라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 대출 또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봐서 실거주와 이제 내 집 마련의 안정감을 같이 가져가시는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억 원 이상부터는 은행 재원 대출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규제 지역에서도 LTV 50%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LTV 70% DSR 즉 소득 상환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긴 하지만 내가 이제는 임차 포지션이 아니라 내 집 마련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은행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최대로 대출을 잘 받으시는 걸 최저 금리로 설정을 잘 하는 은행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